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현준입니다. 지난 토요일 4월 2일 국가직 시험을 보느라고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에는 국가직 그 문제 출제 경향을 한번 분석해 보고요. 그 다음에 그러한 국가직 문제 해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강의는 이제 여러분이 이제 한 6월 18일 지방직 시험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될 것이고요. 또 7급 국가직을 준비하는 학생들, 그 다음에 내년도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국가직 그 9급의 출제 경향을 한번 분석해 보면은요. 작년의 출제 경향과 좀 많이 비슷해요. 그래서 난이도도 그렇게 비슷하게 유지해서 뭐 결론부터 좀 말씀드린다면 뭐 아주 그 조금 어렵다고 수험생들이 인식될 수 있는 문제, 고난도 문제, 그 다음에 조금 한 50% 정도 맞출 수 있고 틀릴 수 있는 그런 중난도 문제 이런 걸 고려하면은 저는 너무 좀 높게 잡은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적게는 한 75점에서 많이는 90, 95점 정도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출제 경향 중에서는요, 작년에는 개론이니까 개념을 묻는 문제, 그리고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출제됐는데요. 올해는 조금 더 개념을 완전히 이해해야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조금 출제됐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사실 모든 학습은 뭐 브루너도 강조했지만 개념 학습이에요. 그래서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느냐, 그게 개론의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타당도, 그러니까 정말로 나와야 할 부분에서 나왔느냐, 또는 교육학 전 영역에서 고르게 출제되었느냐, 이런 걸 분석해 보면은 조금 아쉬움은 있습니다. 계속해서 출제되지 않는 영역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교육학의 영역을 14개 영역으로 나누었는데, 그런데 작년도도 그렇고 올해도 보면 출제되지 않은 영역이 뭐 서양교육사, 그 다음에 생활지도와 상담, 교육통계, 교육연구 등 4개 영역에서 출제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거는 사실은 이제 어떤 영역으로 그 문제가 좀 편중되는 경향은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 자, 특히 뭐 이제 교육행정학은 제가 강조한 것처럼 4문제에서 많게는 6문제 정도 나온다고 했는데 5문제가 나왔죠. 5문제가. 그리고 교육심리학은 적게는 2개에서 많게는 4개 정도 나올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3문제가 나왔어요. 이렇게 보면 사실은 교육학 개론에서는 교육심리학과 교육행정학만 잘 알아도 꽈락은 면할 수 있다. 그죠? 예, 그리고 한 절반은 맞출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또 반드시 나오는 영역이 있죠. 그럼 교육사회학이죠. 교육사회학도 이번 시험에서 2문제가 나왔는데요. 근데 사실 넓게 보면 저는 이제 교육의 이해라는 그러한 영역을 그러니까 교육 전반에 대한 인트로덕션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놨는데요. 사실은 교육학의 학문적 체계로 본다면 교육의 이해는 빼도 되거든요. 이렇게 본다면 교육의 이해에서 평생교육 2문제가 나왔어요. 그럼 평생교육 2문제는 교육사회학에서 다루는 거거든요. 이렇게 따진다고 보면은 교육사회학이 무려 4문제가 나왔다는 거죠. 응? 그러면 교육행정학, 그 다음에 교육심리학, 교육사회학만 알아도 10문제 이상 맞출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국가직의 특이한 경향은 한국교육사가 작년 올해 2문제씩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신 서양교육사가 한 문제도 출제되지 않고 있어요. 작년도도 그랬어요. 근데 이제 지방직은 서양교육사가 하나, 한국교육사가 하나 이렇게 균등하게 나옵니다. 근데 국가직은 서양교육사하고 교육철학을 묶어서 출제하고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교육철학은 한 문제가 나왔죠, 그죠? 예.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작년엔 출제되지 않았는데 올해 출제됐다면 이제 공학이죠, 공학. 공학에서 하나가 나왔고요. 예, 그 다음에 또 이제 교육 평가라든가 이건 교육 평가가 2문제가 나왔죠. 그러니까 평가는 여전히 중요한 영역이다. 그래서 교육 평가까지 생각한다면 13문제 정도.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한 문제 정도씩 나온다. 또는 출제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지방직을 준비할 때도 이렇게 출제 비중이 높은 거부터
그래서 점수를 반드시 받아야 되겠죠, 그죠? 그렇게 에피소드 중심으로 해서 행정학, 그다음에 심리학, 그다음에 평가, 그리고 교육 사회학 이런 부분부터 우선적으로 정리하면 효과적으로 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법에 대해서 되게 걱정을 많이 하셔요. 그렇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개정된 법은 안 나온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올해 안 나왔습니다. 근데 이것이 지방직에 계속될지는 지켜볼 일이고요. 그래도 우리가 100점을 목표로 하는 것이니까 그 개정된 내용들은 필수적인 거 제가 무료 특강으로 한 거 여러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법은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상식선에서 접근해야 한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학점 인정 등에 관한 법률을 몰라도 기본적으로 교육학의 베이직한 지식을 알고 있다면 찍어도 정답이라는 거죠. 응? 학점 인정은 이거는 대학 교육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문에 중등교육이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중등교육은 중고등학교니까 이건 학점 인정하고는 거리가 멀죠. 그래서 몰라도 상식적으로 접근하면 맞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장에 갈 때 찜찜함을 가지고 시험장에 가면 안 돼요. 법이 나오면 어떡하나 이런 거죠. 그래서 나오니까 그냥 아유 틀렸구나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아무거나 찍는 거 이건 굉장히 안 좋은 태도예요. 여러분이 교육학적 지식을 가지고 기본적 지식을 가지고 풀면은 다 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럼 출제 경향주사에 조금 당락을 좌우하는 어려운 문제라고 제가 좀 찝을 수 있는 거는요. 일단 교육평가에서 성장 참조평가예요. 근데 이것도 개념을 정확히 이해를 해야 돼요.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 정도잖아요. 그러면 그 학년 초, 그다음에 뭐 학년 중간, 학년 말 이렇게 능력이 얼마나 변화했느냐. 그러면 그 점수가 학년 초에 측정한 것과 학년 말에 측정한 점수가 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달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점수가 같은가 공통 요인의 정도를 나타내는 게 상관계수잖아요. 그럼 상관계수가 이게 같으면은 점수가 같으면은 이거는 능력이 변화됐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달라야 되는 거죠. 이 달라야 그러니까 상관계수가 낮아야 상관계수가 높다는 것은 점수가 같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상관계수가 낮아야 타당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정확히 이해를 하면 풀 수 있는데 그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교육학을 이렇게 깊게 또 많이 오래도록 공부하지 못한 분들은 조금 어렵지 않았을까. 이게 무슨 뜻인가? 이게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는 거죠. 예. 그래서 개념에 대한 완전한 이해를 했으면 이거는 맞출 수 있는 문제고요. 그렇지 않으면 틀릴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자 이번에 학교 개혁과 관련해서 학교 문화 또 이제 학교 풍토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했는데 호이하고 미스켈 클로버의 학교 풍토 유형이 나왔어요. 교육행정학. 이것도 정확히 모르면 틀렸을 거다 생각이 되는 문제죠. 이것도 조금 난도가 어려운 그런 문제였어요. 이 두 가지를 다 맞추면 100점이 되는 거고요. 두 가지 중에서 하나 틀리면 95점, 다 틀리면 90점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중난도로 평가할 수 있는 거를 한 4문제 정도 저는 예상을 하는데요. 교육의 이해에서는 평생교육이 2문제가 나왔어요. 그 평생교육 중에서 이론편, 실제편으로 나왔어요. 비형식적 교육은 뭐 스폴딩의 개념으로 접근하면 어렵지 않은 거였고요. 평생교육 학점 인정 등에 관한 법률이죠. 학점 인정의 경우가 아닌 것. 근데 이것도 여러분이 어렵게 볼 수 있지만 결국 학점 인정은 대학교, 전문대학 이상의 학점이니까 그런 개념을 알고 있다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심리학 부분에서는 학습이론이죠. 고전적 조건화. 자, 고전적 조건화는 이거는 사례를 물었어요. 그러니까 고전적 조건화는 이거죠. 그러니까 어떤 행동주의 학습이론인데 어떤 행동이 습득되는 거죠? 자율신경 계통에 영향을 받는 불수의적 행동이죠. 그 불수의적 행동이 어떤 거예요? 정서 반응이나 그 다음에 뭐 땀이 난다, 얼굴이 붉어진다 이런 생리적 반응이잖아요. 그것만 알면 풀 수 있었던 거죠. 자, 근데 이제 이걸 조금 낯설게 생각한다면 틀릴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육공학 이게 가형에서는 책형 가형에서는 1번 문제로 등장했는데
그 1번 문제에서 아마 여러분이 유러닝, 앱러닝 헷갈릴 수 있어요. 유러닝, 앱러닝. 근데 간단한 거죠. 기기에 초점을 두면 앱러닝이고 그러한 컴퓨팅이 가능한 환경에 초점을 두면 유러닝이죠. 그래서 그래도 아무래도 여기서 헷갈리면은 앱러닝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네, 정답은 유러닝이었고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교육사회학에서 학교 교육의 사회적 기능. 이거는 되게 간단한 건데 배치가 나오면 뭐라고 그랬어요? 충원. 배치가 나오면 충원인데 혹시 이제 이런 부분을 좀 인지하지 못했으면은 조금 어렵게 느껴지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어떤 내용이 출제되는가 이렇게 마지막으로 검토하고 이제 풀이로 가볼게요. 교육에 의해서는 평생 교육이 2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한국 교육사에서는 자 크게 조선시대 이전 삼국시대 교육, 경당에 대한 것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조선시대 서당, 한국교육사는 교육과정이 많이 나온다고 그랬는데 교육과정을 알면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교육철학에서는 현대교육사죠. 실존주의, 분석철학, 비판이론, 포스트 모더니즘. 근데 사실은 이제 분석철학은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이게 안 나올 거라고 제가 예상을 했는데 분석철학이 나왔습니다. 근데 분석철학은 이제 언어 분석이니까 뭐 그것만 알면은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육과정에서 한 문제. 교육과정에서 2022 개정 교육과정 상식적으로 보면 안 나온다고 그랬죠. 역시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과정 유형, 공식적 교육과정, 교과, 경험, 학문, 인간 중심에서 나왔어요. 그다음에 교육심리학에서는 일단 그 발달이론하고 학습이론인데 발달이론에서 하나가 나왔어요. 프로이드의 성격 구성 요소. 그리고 학습이론에서 2문제가 나왔어요. 이건 조금 더 의외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고전적 스타일로 이번 시험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학습이론에서 고전적 조건화, 그다음에 반도라의 사회학습, 관찰학습 과정, 파지가 나왔고요. 교수학습이론에서는 구성주의가 안 나왔어요. 물론 이것도 구성주의에 해당이 되는데요. 협동학습이 드디어 나왔죠. 그다음에 교육공학에서는 개념, 원격 교육의 개념, 유비쿼터스 러닝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교육평가에서는 2문제, 평가 유형에서 성장 참조 평가가 나왔고요. 평가 도구 이 2가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타당도와 신뢰도를 묶어서 출제가 됐습니다. 교육행정학은 5문제인데요. 이것도 되게 고전적 스타일이죠. 뭐 새로운 건 없습니다. 행정학은 어렵게 내면 되게 어렵게 나올 수 있는데요. 제일 어렵다는 것은 이제 호의하고 미스캐리, 학교 풍토 유형이 출제가 되었다는 거. 이건 임용에서는 많이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임용 문제도 그건 놓쳐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문제도 안 틀려야 한다고 하는 것은 촘촘하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비트 과학적 관리론 뭐 기본적인 게 나왔고요. 그다음에 정책 결정 모형 또 나왔네요. 그다음에 리더십 유형도 어렵게 갈 수 있는데 그냥 쉽게 번주와 베스의 변혁적 지도성이 나왔어요. 그다음에 학교 예산 편성 기법은 다소 어렵게 생각할 수 있는데 보통은 연기준 예산 제도가 많이 나오죠. 그런데 학교 K-에듀파이는 기본적으로 그 성과주의 예산 제도로 운영이 돼요. 그래서 성과주의 예산 제도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교육사회학에서는 학교 교육의 사회적 기능, 그다음에 교육과 사회 이동, 기능 이론적 관점, 평등화 기여론이 출제가 됐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책형 가형을 중심으로 문제를 조금 더 깊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 볼게요. 다음에 해당하는 학습 형태는 공학이죠. 학습자가 언제 어디에서나 어떤 내용이건 어떤 단말기로도 학습 가능한 지능화된 학습 형태다. 그러니까 이거는 단말기에 초점을 둔 게 아니에요. 언제 어디서나 학습이 가능한 컴퓨팅 환경을 가리키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이런 건 당연히 이제 라틴어 유비쿼터스, 언제 어디서나 접근성이 용이하다. 그래서 유러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러닝은 컴퓨팅 환경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획일적이나 강제적이지 않다. 학습자 중심적인 거잖아요. 항상 기기를 활용하는 것은 학습자 중심적인 그러한 교육과정을 실현할 수 있고요. 원하는 정보를 찾기 위해서 학습자가 특정한 시간에 특정 장소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학습 정보가 학습자를 찾아다니는 방식이다. 뭐 어플이나 이런 걸로 다운받으면 언제 어디서나 학습이 가능한 형태, 이런 것이 유러닝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의 한계를 넘어서서 이러한 무선 통신망 이런 것을 활용하는 게 유러닝이 되겠죠. 근데 만약에 인터넷이라고 나왔다면 이러닝이 되겠죠. 이러닝. 원격 교육의 형태 중에서 또는 이러닝, 사이버 러닝, 웹 기반 학습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기에 초점을 두면 뭐 PDA라든가 휴대용 단말기죠. 그다음에 무선은 인터넷이 지원되는 노트북이나 아이패드, 스마트폰 뭐 이런 것이 초점을 둔다면 앱러닝이 되겠죠. 예. 근데 앱러닝은 한번 출제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러닝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문제 2번. 학교 교육의 사회적 기능입니다. 산업 구조와 사회 구조가 급격하게 변화하고요. 이에 대응하는 여기서 키워드는 바로 인력 수급이죠. 인력 수급. 그래서 여러분 문제 풀이할 때 과연 결정적인 키워드가 뭐냐 이런 걸 찾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인력 수급이죠. 이런 인력 수급이니까 이건 충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회 존속을 위해서 필요한 다양한 기능에 적합한 학생을 교육해서 특히 이런 충원의 전제가 뭐죠? 선발이죠. 사회적 지위를 부여하는 게 선발이에요. 대표적으로 파슨지의 아질 이론. 그러니까 전체 상위 체제가 있고 하위 체제가 기능에 따라서 그래서 적응 기능, 그다음에 목표 달성 기능, 그다음에 문화 전승, 잠재적 유형 유지 기능, 그리고 통합 기능. 이러한 각각의 하위 체제에 맞는 인원을 교육시키고 지위를 부여하는 게 선발이고 그다음에 알맞은 자리에 배치시켜 주는 거. 배치에 초점을 두고 있으니까 충원이다 이거죠. 그래서 배치라는 말이 나오면 충원이고요. 그다음에 사회 이동은 이거는 계층 이동, 수직적인 이동이 있고 그다음에 뭐 주소지를 옮긴다든가 이런 것은 수평적 이동이 되겠죠. 그다음에 문화 전승은 뭐 이거는 교육의 또 다른 그런 유사 개념이고 사회학자들이 쓰는 사회화 이거죠. 그래서 선대의 문화유산이 후세대에게 전수되는 게 문화 전승 또는 문화 전개라고 하는 거고요. 문화 전승의 2차적 기능이 바로 사회 통합이죠. 사회 통합도 굉장히 중요한 용어예요. 이질적인 성원들을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사회 통합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7차 교육 과정에서 국민 공통 기본 교육이잖아요. 이거는 사회 통합의 역할을 하는 거죠. 예. 자,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문제 2번으로 가볼게요. 문제 2번. 자, 문제 2번은 자, 교육 사회학입니다. 능력주의 평등화론, 그러니까 기능론이죠. 기능 이론은 기본적으로 하위 체제에 누구나가 하위 체제에 진입할 수 있죠. 이게 교육 기회의 평등이죠. 기회 균등.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정치 체제의 성원이 되고 못 되고 못 되고는 사회 구조의 문제입니까? 개인의 문제입니까? 개인의 문제죠. 그게 뭐예요? 능력주의죠. 능력주의 또는 업적주의입니다. 그럼 능력주의 평등화론은 우리 사회 이동과 관련해서 학교 교육이 평등화, 사회 이동에 기여하고 있다라는 기능 이론적 관점이에요. 그럼 틀린 거, 그럼 갈등 이론적 관점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지능과 노력의 합을 능력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지능은 유전적인 거, 타고나는 거. 그래서 우리가 교육에서 엘리트적 교육관, 선발적 교육관은 이런 타고난 유전적 지능에 초점을 두는 거죠. 후천적인 노력을 합한 걸 능력으로 본다 이겁니다. 그다음에 현대 서구 평등관, 교육 평등관이 바탕이 되고 있다. 그죠? 그러니까 근대화 이론의 기본적인 전제가 기회균등하고 능력주의예요. 능력에서의 사회 구조적 불평등을 고려하고 있다. 아니죠. 사회적 불평등, 특히 구조적 불평등을 재생산한다라고 보는 것은 갈등론이죠.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학교는 대표적인 능력주의 실현장치로 보고 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학교 교육을 통해서 직업적 지위가 상승된다라는 실증적 연구를 처음 한 사람이 바로 블라우하고 덩컨이죠. 본인의 학교 교육의 그러한 노력이 직업지위 획득의 중요한 요인이다. 이게 기능이론 능력주의적 관점입니다. 또 이런 관점에 있는 사람이 호레이스만이 있죠. 학교 교육은 위대한 평등장치다. 그리고 또 누구를 들 수 있냐면은 이제 그 헤비거스트 시험에 나왔어요. 학교 교육은 개인과 집단의 사회 이동에 기여를 한다. 학교 교육의 긍정적 역할을 강조하는 거고요. 조금 어렵게 가면 이제 위스콘신 대학 모델이라고 해서 스웰과 하우저죠. 스웰과 하우저는 본인의 학교 교육의 노력에 영향을 주는 매개 변인으로서 의미 있는 타인들, 뭐 부모나 교사들의 격려, 이 격려가 그러한 노력의 매개 변수로 작동하고 있다. 이것도 다 기능 이론적 주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조적인 불평등, 즉 학교는 불평등을 재생산한다. 이렇게 보는 대표적인 주장이 이제 보울스와-진티스의 주장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또 이제 후속적인 연구로서는 라이트와 페론, 뭐 카노이, 스탠톤, 살라자, 돈부시 이런 학자들은 불평등 재생산 이론의 주창자들입니다. 그다음에 문제 4번. 자, 교수학습 이론에서 드디어 나왔습니다. 협동학습. 근데 아주 쉬운 게 나왔어요. 협동학습은 기본적으로 소집단 학습인데 그 소집단을 꾸릴 때 동질적이다, 이질적이다. 이질적이다. 그래야 동기부여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팀에도 잘하는 아이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협동을 통해서 우리는 목표에 달성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질 집단을 구성한다는 거, 그게 기본적인 개념인데요. 동질 집단을 구성한다, 이게 틀렸죠.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제에 대한 개별 책무성이 있죠. 그 협동학습의 원리는 존슨과 존슨이 제시했는데요. 특히 개별 책무성을 강화하는 게 직소 수업이에요. 직소 수업. 그래서 개인적으로 과제가 부여되는 거죠. 그리고 같은 과제를 이렇게 공유한 학생들이 또 소집단을 또 꾸리죠. 그런 걸 무슨 팀이라고 불러요? 익스퍼트 팀, 전문가 집단이 있다. 전문가 집단이 있다. 근데 이렇게 개별 과제를 부여하지 않고 그냥 팀별로 공동 과제를 부여하는 것이 성취과제 분담학습 모형, 스테드 모형. 그래서 직소 모형과 성취과제 분담학습 모형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협동학습에서 많이 출제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상호 의존성이죠. 상호작용성. 그래서 긍정적 상호 의존성, 학습에 대한 상호 의존성도 있고요. 평가에 대한 상호 의존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직소일은 학습에 대한 가르쳐주고 배우는 상호 의존성이 높죠. 그렇지만 평가는 개별 평가예요. 그러니까 평가에 대한 상호 의존성이 낮아요. 그런데 이걸 수정한 게 직소이죠. 직소이는 팀 점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학습과 평가에 대한 상호 의존성이 다 높아요. 예. 그런 것도 기억해 두시고요. 그다음에 공동 목표 달성을 위해서 함께 노력한다. 이게 협동학습이에요. 특히 협동학습은 학교에서 많이 확대되고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뒤가 그 학교는 이상적인 민주주의 사회의 축소판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결국 학교에서 가장 작은 그러한 학급이라는 그러한 수업의 구조를 어떻게 꾸릴 것이냐, 이것을 고민하는 게 협동학습이에요. 기본적으로 학교의 교실 구조는 3가지 구조가 있거든요. 개별 구조가 있죠. 그냥 남이 어떻게든 상관없이 그냥 혼자 열심히 공부하는 거. 이게 개별 구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 게 경쟁 구조죠. 너를 이겨야 내가 성공할 수 있다. 그런데 이 2가지 구조는 바람직한 교실의 집단 구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극복하려는 노력에서 등장한 게 협동학습이죠. 그래서 협동학습은 서로 우리는 어차피 능력이나 외모나 생각이나 다 달라요. 이질적인 구성원들이 함께 노력해서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게 정말로 바람직한 학교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협동학습은 그래서 단순히 뭐 인지 능력을 함양하는 그런 것도 목표가 있지만 원래 인종 갈등을 극복하려는 노력에서 등장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차별이 당연시되는 우리 사회에서 협동학습은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차별이 아니라 다름을 존중하고 우리가 함께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어가야 한다. 이런 구조를 만들어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그러한 교실, 수업의 구조라고 볼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많이 내야 되는 거예요. 협동학습 이런 것들을. 그래야 학생들이 이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학교에서 서로 경쟁하고 이런 게 아니라 서로 협동할 수 있는 그러한 수업을 통해서 우리는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걸 학습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협동학습은 또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제 5번은 평가 도구의 신뢰도 및 타당도를 묻고 있어요. 검사 도구의 양호도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자, 일단 개념입니다. 신뢰도는 얼마나 정확하게 오차 없이 측정하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다. 즉 측정 방법, 측정 방법의 정확성, 일관성, 항상성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면 타당도는 무엇을 재고 있느냐? 측정 대상의 정직성이죠. 그 다음에 평가 도구가 높은 타당도를 갖기 위해서는 평가 도구의 신뢰도가 높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거죠. 타당도가 높으면 당연히 신뢰도가 높아요. 그러니까 타당도는 검사가 갖춰야 할 최소한의 요건이니까 신뢰도의 부분 집합이죠. 그리고
신뢰도는 그런데 높을 때만 타당도가 높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맞는 것이 되겠습니다. 신뢰도가 낮으면 타당도가 낮습니다. 그 다음에 공인 타당도. 공인 타당도는 새로운 평가 도구의 타당도를 기존의 타당성을 인정받고 있는 도구와 유사성 혹은 연관성에 의해서 검증한다. 유사성, 연관성을 나타내는 통계적 지수가 뭐예요? 상관계수죠. 그래서 새로운 검사와 기존의 검사를 같은 대상에게 동시적으로 진행해서 점수가 같으면 상관계수가 높으면 공인타당도가 높다. 그래서 공인타당도는 기존의 검사라는 준거를 필요로 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검사를 기존의 검사랑 어떻게 할 때? 대치할 때 쓰는 것입니다. 예. 자, 중고 타당도 중에 하나고요. 공인 타당도는 동시 타당도라고도 합니다. 공인 타당도의 약점은 뭐예요? 기존의 검사가 없으면 타당도를 추정할 수 없다. 그럼 기존의 검사가 없을 때 이 검사가 재고자 하는 게 새로운 검사잖아요. 새로운 그 능력을 재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방법은 그때는 구인 타당도. 그러니까 어떤 검사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구인 타당도. 그런데 이미 지능 검사가 있어요. 근데 내가 새로운 지능 검사를 만들었어요. 그럼 구인 타당도 할 필요는 없죠. 기존의 검사랑 같은 대상에게 시험을 치러서 결과 점수가 같으면 지능을 재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게 공인 타당도. 자, 그런데 이번에는 내가 재고자 하는 게 미래의 능력이죠. 어떤 능력? 이걸 재고자 하면 그건 무슨 타당도예요? 예언 타당도. 그래서 예언 타당도와 공인 타당도를 우리는 준거, 외적 준거를 가지고 타당도가 높다 낮다를 판단한다고 해서 준거 타당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4번은 동형검사 신뢰도는 동형적이라는 것은 묻는 내용, 물론 범위는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다른 거죠. 다른데 난이도와 변별도를 비슷하게 유지해서 제작하는 거예요. 그럼 검사지가 몇 개예요? 2개. 동형적인 검사를 2벌 만들어서 동일한 집단에게 각각 한 번씩, 그래서 결과 점수가 같게 나왔다면 이거는 동형검사 신뢰도가 높은 거예요. 그런데 제시문을 보면 동일한 피험자 집단에게 동일한 평가도구, 그러니까 하나죠. 하나를 일정한 간격을 두고 반복 실시했으니까 재검사 신뢰도, 전후검사 신뢰도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는 어려운 문제예요. 왜냐하면 다 알아야 되니까.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는 게 이제 7급이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많이 나와요. 예. 그다음에 이제 문제 6번. 학습 이론을 묻고 있습니다. 영수는 국어 성적이 좋지 않아서 시험 성적이 나올 때마다 여러 번 국어 선생님으로부터 꾸중을 들었다. 그럼 여기까지만 나왔으면 사실은 스키너입니다. 꾸중이 그러니까 야단 맞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적 벌이죠. 그래서 뭐 국어 공부를 국어 공부에 대한 국어 공부를 뭐 행동이 뭐 줄어들었다, 감소했다. 근데 스키너인데 핵심은 이게 아니에요. 꾸중을 들을 때마다 그 다음이 중요한 거죠. 기분이 몹시 상했다. 그리고 얼굴이 붉어졌다. 이거죠. 그럼 기분이 몹시 상한 거. 얼굴이 붉어진 거는 의도적 행동이에요? 비의도적이고 불수의적인 행동이에요? 후자죠. 그러니까 이게 정서 반응, 자율신경계통의 반응이 형성되는 거니까 파블로프죠. 파블로프의 고전적 조건화, 수동적 조건화가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영수는 우연히 국어 선생님을 복도에서 마주쳤는데 잘못한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게 얼굴이 붉어졌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서 반응 형성이니까 파블로프의 고전적 조건화가 되겠죠. 3번. 이게 포인트예요. 그럼 만약에 조금 더 어렵게 나온다면 이거죠. 여기서 무조건 자극이 뭐냐, 중립 자극이 뭐냐, 그리고 조건 자극이 뭐냐, 이런 걸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중립 자극은 뭐가 되겠어요? 국어 선생님이죠. 꾸중을 듣기 전 국어 선생님이에요. 예. 그러면 꾸중을 들었다. 꾸중은 뭐예요? 무조건 자극이죠. 꾸중 듣는 경험은 무조건 자극이에요. 그리고 꾸중을 들을 때 기분이 상해서 얼굴이 붉어졌다. 이건 무조건 반응이죠. 무조건 반응이에요. 자, 그 다음에 어느 날 영수는 우연히 국어 선생님을 복도에서 만났어요. 꾸중을 들은 후에 국어 선생님은 조건 자극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국어 선생님을 볼 때 자신도 모르게 얼굴이 붉어졌다. 이거는 조건 반응이 되는 거죠. 조건 반응. 예. 자,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영수가 국어 선생님부터 꾸중을 들었고 이렇게 얼굴이 기분이 상하고 얼굴이 붉어진 영수를 짝인 철수가 봤어요. 짝이
철수를 봤어요. 그래서 철수도 국어 선생님 보면 괜히 얼굴이 붉어져요. 이걸 학습 이론으로 설명하면 뭐예요? 영수가 아니라 영수의 짝, 철수의 경우는 관찰학습이죠. 그건 관찰학습이에요. 그래서 이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고전적 조건한데 관찰학습은 직접 경험이에요? 간접 경험이에요? 간접 경험이죠. 고전적 대리 조건화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건 관찰학습이에요. 자,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문제 7번 볼게요. 프로이드의 성격 구성 요소를 묻고 있습니다. 빙산 이론을 떠올리시면 돼요. 도덕적 원리. 이게 아무래도 이제 선거에서 이 젠더가 문제가 됐잖아요. 그래서 일부 여당의 대표가 갈라치기 전법인데, 그래서 아마 이 문제가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도덕적 원리를 추구한다. 부모나 양육자로부터 영향을 받는다. 즉 학습된 성격이죠. 학습된 성격이에요. 동성 부모로부터 양심과 자아이상이라는 두 가지 하위 체제로 구성이 되는 거니까 슈퍼에고 초자아가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생물학적 성이 아니라 학습된 성이니까 젠더에 해당되는 거죠. 이게 초자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능적인 성격은 원초와 이드고요. 생물학적인 나예요. 그다음 이것을 현실적으로 조율하는 객관적이고 현실적인 건 자아죠. 자아는 무슨 원리에 따라서 움직여져요? 현실 원리. 그래서 욕구를 지연한다. 이런 것들은 자아가 되겠죠. 그리고 자아가 형성되는 것은 2단계 학문기예요. 그 다음에 자아에서 분리되어 나오는 게 바로 초자아가 되겠죠. 요거는 남근기예요. 그리고 요거는 이상적인 미래의 나예요. 도덕적인 원리, 양심의 원리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것이고요. 학습된 도덕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뭐냐? 양심은 죄책감이죠.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꾸중을 많이 들었을 때 형성되는 게 양심, 죄책감이고요. 그 다음에 한편으로는 이런 거잖아요. 야, 너는 참 예의도 바르다. 이렇게 칭찬을 많이 받았을 때 그거는 현실적인 에고가 이상적인 형태로 학습되는, 이상적인 형태로 형성되는 거죠. 그걸 에고 아이디어, 자아 이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요거는 칭찬을 많이 받았을 때 형성되는 그러한 정말 착한 아이의 도덕성의 상태를 에고 아이디얼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자아 이상이라고 해서 자아로 가면 안 되죠. 학습된 도덕성 초자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 8번 보시면 관찰학습의 과정을 묻고 있어요. 자, 관찰학습도 최근에는 대중매체가 미치는 영향력,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온다고 그랬죠. 여전히 잘 출제될 수 있어요. 관찰학습의 특징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어렵게 가면 스키너랑 비교하는 문제 나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관찰학습의 프로세스 과정이죠. 자, 모델이 있다. 주의 집중한다. 선택적 주의 집중이죠. 모델의 특성과 관찰자의 특성에 영향을 받고요. 그 다음에 파지죠. 이 파지 리텐션은 이건 저장하는 거예요. 저장. 그러니까 우리가 정보 처리 이론으로 살펴본다면 이거는 상징적인 인코딩 부호가 있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여기 보면 모델의 행동을 언어적, 시각적으로 부호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상징적인 부호하잖아요. 그럼 파지가 되겠죠. 자, 파지 여기서 학습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기억된 우리가 행동을 나중에 행동으로 나타내 보이는 거죠. 이런 걸 이제 수행 또는 재생이라고 불러요. 이때 재생할 때는 뭐가 필요해요? 신체적인 연습이 필요해요. 그리고 신체 기관 이런 것들이 이제 조건이 갖추어져 있어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농구를 잘한다고 해서 덩크슛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키가 커야 되는 거니까. 이러한 신체적인 리허설, 신체적인 연습 이런 것들은 재생입니다. 재생에 따른 이제 강화가 있죠. 동기화예요. 그러니까 이 강화는 학습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영향을 준다? 수행, 재생에 영향을 주는 것이다. 학습은 파지예요. 그래서 관찰만으로도 즉 강화 없이도 학습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판도라.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문제 9번 보면 평가 기준에 따른 평가인데요. 그러니까 최근의 평가의 흐름은 이제 절대평가의 연장선에서 인본주의적 교육관이죠. 이게 자기참조평가예요. 자기참조평가는 능력참조와 성장참조평가가 있습니다. 수행평가의 이론적 배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성장참조평가는 능력의 변화 정도, 얼마나 성장했느냐. 그러면 학년 초에 비해서 학년 중간, 학년 말에
얼마나 능력이 변화됐느냐를 묻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느냐 하는 것은 능력 참조 평가. 최선을 다했느냐. 그러니까 요거는 현재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을 평가 시점에서 얼마나 최대한 발휘하고 있느냐, 능력의 발휘 정도, 노력 정도를 재는 건 능력 참조 평가가 되겠습니다. 자, 성장 참조 평가는 개념이 나왔어요. 기억, 교육 과정을 통해서 학생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관심을 둔다. 니은 학업 증진의 기회를 부여하고 평가의 개별화를 강조한다. 그래서 포인트는 개별화죠. 그러니까 남과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남과 비교하는 건 뭐죠? 상대평가. 그 다음에 교육과정을 토대로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해서 도달해야 하는 목표랑 나를 비교하면 절대평가. 근데 이거는 나를 비교하는 거예요.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 어느 만큼 변화했느냐. 그리고 현재의 나와 평가 시점 미래의 나를 비교하는 건 능력 참조 이런 거죠. 그래서 개별적 기능이에요. 자, 그럼 사전 측정치. 그럼 학년 초에 점수를 측정했어요. 그 다음에 현재 측정치 평가 시점에서 그럼 이 측정치가 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달라야 되는 거죠. 이걸 정량화한다면 뭐 예를 들어서 미술의 회화 실력, 미술의 그림 그리는 실력이 학년 초에 40점이었어요. 그러면 성장했냐면 지금 측정할 때 60점, 80점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상관계수, 공통 요인의 상관이 높아야 돼요? 낮아야 돼요? 낮아야죠. 같으면 40점, 40점 같으면은 변화가 안 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개념을 정확히 이해했으면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예. 그래서 그것이 이해가 안 되면 이게 무슨 소리야 하면은 틀릴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상관이 높을수록 타당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상관이 낮을수록 이거죠. 그래서 측정치가 변화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기억과 니은이 답이 되겠고요. 리을은 대학 진학이나 자격증 취득을 위한 행정적 기능이 강조되는 건 선발적 교육관이니까 상대평가가 되겠죠. 기준 참조평가입니다.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10번. 자, 교육과정, 공식적 교육과정의 유형이 나왔습니다. 경험 중심 교육과정은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초점을 둡니다. 그 성장은 경험의 계속적 재구성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교육의 목표는 생활인, 적응인을 양성하는 것입니다. 교과 중심 교육과정은 교사 중심의 설명식 교수법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그죠? 교과 중심 교육과정의 배경이 되는 철학이 본질주의예요. 그리고 항존주의, 지식의 전달, 문화 전승에 초점을 두는 것입니다. 학문 중심 교육과정은 학자들이 하는 일을 하게 하는 거죠. 내용적 목표는 지식의 구조예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가치와 문화의 전수를 교육과정의 핵심으로 보는 건 교과 중심이죠. 교과 중심. 그래서 학문 중심 교육과정은 본질주의지만 후기 본질주의. 그럼 교육의 목적은 뭐예요? 학자들이 하는 일을 하게 하는 거니까 intellectual excellence, 지적 수월성에 초점을 두는 거죠. 예.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인간 중심 교육과정은 인본주의와 실존주의 철학의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 의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거죠. 의미, 전인적 발달, 자아 실현 강조합니다. 자, 그다음에 11번으로 가볼게요. 11번은 자, 교육 철학에서 분석적 교육 철학이 나왔어요. 분석적 교육 철학은 대표적으로 이제 비트겐슈타인. 비트겐슈타인은 문과생이에요, 이과생이에요? 이과, 공대예요, 공대. 철학자, 수학자, 수학과 철학을 접목시킨 러셀을 만나면서 철학에 관심을 갖게 되었죠. 그리고 철학은 언어의 문제다. 사실은 철학은 사고잖아요. 근데 사고는 보이지 않으니까 그 사고를 표현하는 게 뭐예요? 언어. 근데 그 언어가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언어가 있잖아요. 이거는 분석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분석이라는 건 전체를 쪼개는 일 아닙니까? 그 사람의 사고는 안 보이니까 언어를 통해서 그럼 분석되어질 수 있는 언어는 무슨 언어다? 말해진 언어, 일상 언어 분석이죠. 그래서 철학의 수학화, 과학화에 기여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치 중립적인 성향이 강해요? 아니면 가치 지향적인 성향이 강해요? 가치 중립적인 거죠. 그래서 이 사변적인 언어를 제외하니까 1번이 틀렸죠. 위대한 사상가나 그다음에 이제 뭐 위대한 사상가의 교육 사상이나 교육적 주장, 규범의 목적과 방향, 이게 사변적 기능이잖아요. 이런 것을 찾으려 한 게 아니라 이런 건 배제예요, 배제. 말해진 언어에 초점을 두는 겁니다. 그럼 2번. 전통 교육 철학에서 애매하거나 모호한, 애매성은 의미의 다양성이에요. 그럼 어떤 의미로 쓰였는가? 그다음에 모호성은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거죠. 그럼 범위가 정확한 거.
뭐 예를 들어서 청소년, 이거는 몇 살부터 몇 살까지인지 범위가 명확하지 않잖아요. 그걸 분명하게 뭐 9살부터 25살까지다. 그런데 인구학적으로 보면은요, 청소년이 지금 우리나라는 달라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젊었을 때는 나이 30이 된다는 게 정말 아주 그 대단히 충격적인 거였어요. 그래서 노래방에 가면은 그 김광석의 서른 즈음에를 몇 번 불렀는지 몰라요. 서른이 된다는 거. 근데 지금 여러분 서른이 된다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죠. 그죠? 그래서 이 청소년이 사실은 전 인생에서 딱 중간 정도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인구학 교수의 강의를 듣고 되게 놀랐는데 한국 사회에서 청소년에 해당되는 게 중2 연령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중2.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게 그 통계적으로 보면 평균도 아니고 그러니까 중앙치죠. 중앙치에 해당되는 연령이 우리나라 몇 살인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나라 인구 중에서 인구의 중앙치에 해당되는 나이, 그걸 중2 연령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보면 청소년이잖아요. 옛날로 따지면 그게 몇 살인 것 같아요. 그게 현재가 44세래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급격하게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다는 거죠. 고령 사회 또는 초고령 사회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은 언제 해야 돼요? 그때 해야 되는 거예요. 44세 때. 근데 이게 한 5년 정도 지나면 이게 50대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대요. 굉장히 이게 큰 위기죠. 우리 사회가. 계속 이래 국가 자체가 그러니까 외국에서도 하잖아요. 소멸될 가능성이 가장 빠른 나라가 한국이라고. 응? 그래서 이번 청년들이 선거에서 그러한 그 나름대로의 어떤 투표 성향을 도드라지게 했는데 그것에 정치적으로 대응 못하면 정말 한국이 소멸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 저 그 인구학자 강의 듣고 되게 놀랐어요. 중2 연령이 40대라는 거지. 그러니까 현빈하고 손예진이 그 나이에 결혼했나요? 그게 지금으로 따지면 그게 딱 맞는다는 거예요. 그때. 자, 어쨌든 이건 모호성은 범위의 불명확성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념의 의미를 명료한다. 그 다음에 보세요. 교육학을 과학적, 논리적 방법으로 탐구하는 이게 바로 1번하고 상충되잖아요. 그리고 그러면서 교육 철학을 하나의 독립된 학문으로 발전시켰다. 이건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보세요. 2차적 또는 반성적이라는 철학적 방법의 성격상 교육의 가치나 실천의 문제에 소홀할 수 있다. 이것도 1번 지문하고 또 상충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답은 1번. 자, 그 다음에 문제 12번. 교육 개념을 묻고 있습니다. 정규 학교 교육은 이거는 포멀한 거죠. 형식적 교육이에요. 그럼 형식, 비형식, 무형식으로 평생교육의 개념을 확장한 사람이 스폴딩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스폴딩은 이제 수평적으로 평생교육의 개념을 확장했는데 형식, 비형식, 무형식을 구분하는 기준이 교육의 3요소, 주체, 객체, 매개체가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이제 국가가 공인하느냐 공인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일단 정규 학교 교육 체제 밖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보통 학제가 아니라 특별 학제죠. 그리고 조직적인 교육 활동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비형식적 교육이죠. 비조직적인 거 하면은 뭐가 되겠어요? 무형식 교육이 되는 거죠. 예. 자, 교수자의 자격 요건이나 교육 방법이 프로그램의 상황과 조건에 따라 유동적인 경우가 많다. 자, 스폴딩의 그 팁에 보세요. 스폴딩은 이 비형식적 교육은 3요소는 있어요. 주체, 객체, 매개체. 그렇지만 국가가 공인하지 않는 거라고 보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자, 방송통신교육이나 그 다음에 지역사회 교육 이런 것들이 비형식적 교육이고요. 그 다음에 지역사회 개발 및 사회운동 이런 것들은 주제에 따라서 교사가 다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무형식적 교육은 어떤 거냐? 3요소가 명확하지 않고 국가가 또 공인해 주지 않는 거죠. 대표적으로 어떤 거가 되겠어요? 우연적 학습이죠. 대중매체를 통한 학습, 이것은 무형식적 교육이에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13번. 리더십의 유형, 평범하게 나왔어요. 구성원으로 하여금 조직 목적에 헌신하도록 한다. 자, 조직 목적에 헌신하도록 한다면 일단 리더가 카리스마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개인적, 이러한 매력을 통해서 그럼 초합리성 이런 걸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의식과 능력 향상을 격려함으로써 자신과 타인의 발전에 보다 큰 책임감을 갖고 조직을 변화시킨다. 그러니까
변혁적 그러한 리더십이 되겠습니다. 번즈하고 베스가 강조를 했고요. 그럼 변혁적 지도자는 4가지 구성 요소가 있죠. 영어로 표현하면 4I예요. 이상적 영향력, 이런 걸 보통 이제 영감과 비전을 제시한다. 카리스마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카리스마는 또 영감과 동기화, 이건 솔선수범으로 번역하기도 하는데요. 이건 카리스마의 뭐 하위 요소로 보기도 하고 또 별개로 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지적 자극, 그래 업무를 새롭게 보도록 지적으로 자극한다. 그다음 개별적인 관심과 배려죠. 그래서 구성원들로 하여금 자신의 잠재성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조직을 혁신하는 변혁적 리더십이 되겠습니다. 변혁적 리더십의 반대가 거래적 지도성이죠. 거래적 지도성은 조직의 안정, 조직의 유지, 그리고 리더의 합리성에 초점을 두고 있고요. 3가지 요소죠. 첫 번째 보상을 약속한다. 네가 알아서 해라. 자유방임, 그리고 예외적인 간섭이죠. 이 3가지입니다. 그다음에 문화적 리더십, 이것도 출제될 가능성이 높죠. 서지어반이에요. 문화적 리더십은 학교 정체성, 이러한 학교 문화를 창조하는 리더십이에요. 문화적 리더십을 갖고 있는 학교장이 바로 성직자예요. 그다음에 도덕적 리더십은 오웬스가 강조를 했어요. 오웬스 하면 스타인호프와 오웬스, 학교 문화를 뭐 기계 문화다, 이렇게 공포 문화다, 이 메타포를 활용해서 주장한 학자인데요. 자, 또 스타인호프하고 오웬스는 또 조직 개발, 학교 경영과 관련해서 조직 개발 기법을 강조하기도 했어요. 도덕적 리더십은 특징이 이거예요. 이 슈퍼 리더십하고 비슷한데, 하나는 그 구성원들, 선생님들로 하여금 그러면 자기 지도자가 되게 한다. 구별하는 방법, 셀프 리더가 되게 한다. 이게 오웬스의 도덕적 지도성이에요. 그 다음에 그러면 학교장은 뭐가 되겠어요? 학교장은 리더의 리더죠. 지도자의 지도자. 요 말이 나오면 오웬스의 그러한 도덕적 지도성이에요. 그래서 리더 오브 리더스 이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비슷한 게 이제 심즈하고 만스가 이야기한 요거, 아직 그 임용이 나왔는데 우리 시험에 안 나오고 있죠. 이게 자율적 지도, 이게 슈퍼 지도성, 초량 지도성, 초량 또는 슈퍼 지도성이라고 하죠. 슈퍼 리더십. 그럼 여기서는 구성원들로 하여금 자율적이 되게 한다. 자율적 또는 자기 지시적, 셀프 디렉티드. 그래서 어떻게 자기 삶의 주인이 된다. 이렇게 나오면 초량 지도성. 요런 개념에 초점을 두시면 돼요. 구별할 때. 그다음에 학교의 주인이 되는 건 문화적 지도성. 자, 그다음에 문제 14번으로 가볼게요. 자, 한국교육사 고구려 경당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사립학교가 되겠습니다. 장수왕 5세기 무렵에 설립되었다, 이렇게 추측하고 있는 건데요. 구당서 동의 고려조에 보면 이 사료에 보면 나와 있죠. 그 사료가 나온 겁니다. 문무일치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통경과 습사. 그러니까 평상시는 교육기관이고, 그다음에 전시는 이제 비상시는 이러한 전시적인 체제를 갖춘 거죠. 미혼 자제들을 위한 교육기관이었습니다. 교육과정에 보면 어떤 게 있냐면 5경이죠. 그러니까 5경은 시경, 서경, 예기, 역경, 그다음에 춘추. 요거는 고려시대까지예요. 그리고 고려 말에 안양이 중국으로부터 주자전서를 갖고 오죠. 그것이 이제 조선시대 철학, 성리학이 되는 거예요. 그게 사서죠, 사서. 그래서 사서가 중심이 되는 건 조선시대입니다. 그리고 문서는 이거는 이제 일단 문자학습서가 천자문 같은 거잖아요. 거기 보면 뭐가 있냐면은 옥편, 이건 한자 자전이고요. 자통, 자림, 이게 다 한자 학습서예요. 천자문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걸 읽은 다음에 이제 문선, 좋은 글들이죠. 이걸 읽는 거고, 문선이 핵심이었다. 그런데 사서는 아니죠. 사서는 고려 말에 유입된 거니까 이거는 조선시대 교육과정이었어요. 정답은 4번. 그러니까 이런 거는 사서가 기본적으로 성균관의 교육과정이었다 알면 그냥 풀 수 있는 문제. 그 다음에 문제 15번. 조선 후기의 자찬교재, 자찬이라는 말이 굉장히 생소하죠.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스스로 만든 교재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중국은 천자문이잖아요. 양나라 주흥사가 그 저술한
이게 문자학습서인데요. 서당의 교재였어요. 이 비교육성을 이제 정약용이 여유당 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뭐 천지현황, 아이들의 발달 단계를 고려하지 않았다. 또 글자의 그러한 그 학습의 순서가 비체계적이다. 뭐 이런 걸 비판을 하고요. 그 대안서가 나왔는데 상학원으로 나누었다. 상권은 유형적 개념, 학원은 무형적 개념. 이게 무슨 소리예요? 유형자니까 형태가 있는 글자. 그리고 무형적 개념은 추상적 글자. 이거는 학습의 계열성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천자니까 정약용이 저술한 아학편이 되겠습니다. 또 천자문의 대체에서는 서거정이 지었다 또는 작자미상이다 하는 유합이 있죠. 요것의 개정판이 유이춘이 만든 신증유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 최세진이 저술한 훈몽자해. 훈몽자해는 시험에 많이 나오죠. 훈몽자해는 3360자인데요. 이게 구체적인 사물과 글자를 연계시키고 있다. 그래서 이중보호와 학습 효과를 높였다. 한글 도금을 달았다. 요거고요. 정약용이 저술한 건 아학편. 예. 그 다음에 사소절은 뭐에 해당되는 책일까요? 소학이죠. 소학. 소학에 해당되는 책 누가 저술했냐면 이덕무죠. 실학자 이덕무. 총 3편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선비들이 읽어야 하는 뭐 사전에서부터 출발해서 그다음에 성인 여성들 부위, 그다음에 아동, 동규 이렇게 3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실학시대 최고의 역사가라고 평가받는 안정복이죠. 안정복이 저술한 게 하학진암. 하학이 이게 일상의 학문이라는 뜻이에요. 이것도 소학에 해당되는 거예요. 예. 진암은 이게 그 나침반이에요. 그러니까 초학자들이 반드시 읽어야 하는 일상생활의 예절을 담고 있는 책이에요. 그 다음에 아이월남도 굉장히 중요한 책이죠. 실학자 장원이 저술했어요. 월남이니까 백과사전적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아동들의 그러한 대중들의 문화를 담고 있어요. 이거는 18세기 서당이 굉장히 근대적인 교육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18세기 서당설의 중요한 증거가 아이월남이에요. 그러니까 이 저서들도 잘 숙지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 문제 16번 학점 인정 등에 관한 법률. 드디어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는 법률이 나왔습니다. 근데 교육부 장관이 그에 상당하는 학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 그러면 대학학이에요. 전문대학도 대학이잖아요. 그럼 80학점 학점 인정되니까 그다음에 대학의 학사학위는 140학점이에요. 그러니까 교육부 장관은 고등교육이니까 그러면 해당하지 않는 거니까 1번이 되겠죠. 1번. 왜냐하면 중등교육이잖아요. 중등교육은 고등학교 교육이니까 이건 학점을 인정해 주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법을 몰라도 여러분이 그냥 기본적인 교육학적 상식이 있으면 풀 수 있어요. 그래서 법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러니까 법률이니까 법률은 시행령으로 정해야 되잖아요. 시행령은 뭐라고요? 대통령령. 그럼 저 같으면 이렇게 내겠죠. 이건 고등교육 해놓고 이거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그럼 2번이 답이 되는 거죠. 그죠? 시행령으로 정해야 하는 거지 시행령은 대통령령이지 교육부령은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도 여러분이 이제 법과 관련된 문제에서 이러한 답을 고를 때 고려해야 할 부분.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 숫자. 숫자가 맞느냐 틀리냐. 다 맞는 것 같아. 그러면 그냥 숫자만 찍으면 돼요. 에라 모르겠다. 찍을 때도 실력이 될 수 있으니까. 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런 거죠. 한다,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해야 한다는 것은 강제적이고 의무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할 수 있다 하면 틀린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고려해서 찍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 고등교육법이니까 당연히 교육부 장관이잖아요. 시간제 등록해서 학점이 누적되면 학위를 받을 수 있는 거고요.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전수교육을 받은 사람도 당연히 이것도 인정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17번. 자, 그래서 또 정책결정 모형이 또 나왔습니다. 옳은 걸 골라라. 자, 호남 모형은 엣지온이가 제안한 거죠. 두 가지를 짬뽕한 거예요. 하나는 이상주의니까 합리 모형이죠. 그리고 보수주의는 점증 모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전략은 합리 모형으로, 단기적인 전략은 점증 모형으로, 그 다음에 정형적인 문제는 합리 모형으로, 그 다음에 비정형화된 문제는 점증 모형으로,
그래서 합리성과 실용성을 조화시킨 거죠. 그 다음에 점증 모형은 인간의 이성과 합리적 행동에 대한 믿음이다. 틀렸죠. 그러니까 합리 모형이 돼야죠. 가장 합리적인 최선에 대한 또는 최적의 대안을 선택한다. 그 다음에 만족 모형은 사이몬이 주장한 겁니다. 최선의 결정은 이론적으로 가능하다. 현실은 그렇지 않다. 실제로는 제한된 범위에서 합리성, 그래서 제한적 합리성이죠. 그리고 그러니까 개인이 심리적으로 만족할 만한 수준에서 결정하는 거죠.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합리 모형은 기존의 정책 대안과 경험을 기초로 약간의 개선을 도모한다 그랬으니까 약간의 개선은 점증 모형이 되겠죠. 린드블룸과 그다음에 윌다부스키가 제안한 거고요. 민주적인 의사결정, 이익 집단이 있는 다원주의 사회에서는 점증 모형으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문제 18번 과학적 관리론이에요. 과학적 관리론은 테일러의 그런 공장 노동자 출신이죠. 그러니까 과학적이라는 말은 경제적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합리적이라는 말로도 통하고요. 그래서 효율성, 최소 투입으로 최대 효과를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할 수 있는 한 가지 일만 하게 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분업의 원리죠. 그럼 분업이 두 가지가 있어요. 1인 1역 수평적 분업이 있고 분업을 통해서 표준화, 전문화, 단순화를 기할 수 있다는 거. 그다음에 수직적인 분업이 있죠. 그러니까 교장, 교감 역할이 다른 겁니다. 그게 이제 계층적 분업화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분업의 원리를 떠올리시면 돼요. 학교 교육에 접목시킨 게 보비트 1912년 교육에서의 낭비 제거라는 논문인데요. 그러니까 교육에서 낭비를 최대한 제거한다. 시간 낭비, 동작, 쓸데없는 활동하지 마라. 가능한 한 모든 시간의 교육시설을 최대로 활용하자. 이게 경제성, 효율성이죠. 교직원의 작업 능력을 최대한 유지하고 교직원 수를 최소화한다. 그죠? 최소로 투입하고 최대 효과를 얻는다. 교원은 학생을 가르치는 일과 함께 학교 행정의 책임도 져야 한다. 이건 분업이 아니잖아요. 그죠? 교사는 가르치는 일을 하는 거고 행정은 행정이 한다. 이게 분업의 원리가 되겠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19번. 자, 요게 행정에서 조금 어려운 건데요. 호이하고 미스켈, 클로버가 제시한 학교 풍토입니다. 학교 풍토 하면 일단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게 학교 풍토론을 제시한 게 이제 헬핀과 크로프트죠. 조직 풍토 기술 질문제. 이 풍토라는 게 조직의 성격이에요. 클라이미트, 기후잖아요. 그래서 공식적, 비공식적 인간관계에 의해서 형성되는 조직 환경의 질인데요. 일단 헬핀하고 크로프트는 교사 행동을 4가지, 그 다음에 교장 행동을 4가지, 풍토를 6가지로 나눴어요. 근데 이게 너무 복잡하니까 호이하고 미스켈, 클로버는 각각 교사의 행동과 교장의 행동을 3가지. 크게 분류하면 2가지예요. 폐쇄적, 개방적. 그리고 학교 풍토를 4가지로 나눴어요. 그럼 교사가 개방적이다라는 얘기는 일과 사람이잖아요. 행정은 일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하는 거죠. 협동적이다. 그 다음에 인간에 대해서는 친밀적이다. 이게 개방적 행동이에요. 근데 둘 다 관심이 없다. 그럼 폐쇄적인 거죠. 이것이 방관적이다. 그 다음에 교장의 행동은 개방적이라는 것은 그러면 교사의 그러한 활동을 서포팅, 지원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폐쇄적이라는 것은 지시하고 간섭, 제한하려고 한다. 이게 폐쇄적인 거예요. 그럼 어떤 교장, 어떤 교사가 지배적이냐에 따라서 학교 풍토가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럼 가장 이상적인 건 교사도 개방적이고 교장도 개방적이잖아요. 개방 풍토예요. 그러니까 교사는 효율적으로 행동해요. 친밀하고 협동적이고 교장은 지원적이에요. 그럼 개방 풍토 1번 볼까요? 교장은 교사들의 의견과 전문성을 존중하고 그러니까 효율적인 거죠. 교사들은 과업에 헌신한다. 개방 풍토예요. 가장 이상적인 겁니다. 그 다음에 폐쇄 풍토는요. 그럼 교사도 폐쇄적이고 교장도 폐쇄적이에요. 최악의 경우죠. 교사가 폐쇄적이라는 말은 이거는 방임적이고요. 그리고 교장은 지시하려고 제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폐쇄 풍토를 보세요. 교장은 일상적이거나 불필요한 잡무만을 강요하고 교사들은 업무에 대한 관심과 책임감이 없다. 맞는 겁니다. 이제 애매한 게 둘 중에 하나죠. 그러면 참여 풍토는 이게 교사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직 풍토 기술 질문지 자체가 헬핀과 크로프트가 교사들이 지각하고 있는 교사 행동과 교장의 행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참여 풍토는 교사는 참여하려고 하는데 교장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교사는 개방적인데 그리고 친밀적이고 협동적인데 교장은 어떻게 한다? 지시하고 간섭하려고 한다. 이런 거죠. 예. 자, 그러면 그 참여 풍토를 다른 말로 하면 몰입 풍토예요. 교사는 몰입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교장은 효과적으로 통제를 한다. 아니죠. 효과적으로 통제를 하는 게 아니라 비효과적으로 지시하고 간섭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교사들은 전문적성이 낮다. 아니죠. 참여하려고 하는 거니까 전문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무관심 풍토는 이거는 일탈풍토라고 해요. 누가 무관심한 거예요? 교사들이 무관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장은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거죠. 교장은 지원적인데 교사들이 무관심해요. 그러니까 방임적인 거죠. 그래서 일탈풍토를 보면 교장은 개방적이고 지원적이잖아요. 그리고 교사들은 교장을 무시하거나 무력화하려 하고 교사 간의 불화와 편견이 많다. 그러니까 교사들이 폐쇄적인 그런 학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이것이 조금 어려운 문제였을 것입니다. 마지막 20번. 학교 예산 편성 기법. 목표와 사업이 포인트죠. 사업별로 예산을 편성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교육감 선거가 6월에 있는데 기본적으로 학교 회계는 이러한 성과지 예산 제도에 의해서 운영되거든요. 교육감이 공약한 사업이 있잖아요. 학생 복지 늘리겠다. 그러면 이제 도교육청에서 학생이 10만 명이다. 1인당 10,000원씩 주겠습니다. 그럼 총 사업비가 예산액이 나오겠죠? 자,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예산의 무슨 기능? 관리 기능. 그러니까 성과주 예산 제도죠. 그럼 이제 기획 예산 제도는 5년 단위잖아요. 계획 기능을 강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품목별 예산 제도는 통제 기능이잖아요. 품목별. 그래서 예산의 책임이나 이런 것들이 분명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 관리 기능은 회계 책임이 분명하지 않아요. 그죠? 공약으로 내세운 걸 이행하지 않아도 우리가 책임을 묻지 않잖아요. 근데 책임을 물어야 되죠. 거짓말을 해서 교육감이 된다, 대통령이 된다. 이건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죠? 그다음에 연기준 예산제도 제일 많이 나왔죠. 연기준 예산제도는 예산이 많지 않을 때 감축 기능을 우선한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국가직 문제를 한번 좀 짧게 한번 풀어보았습니다. 자, 그럼 국가직 문제 어느 교육학의 영역에서 어느 부분에서 출제되었느냐? 이 중에서 몇 개는 그러니까 똑같이는 안 나오겠죠. 절대 안 나오겠죠. 하지만 그 영역에서는 나올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거 다시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지방직은 어차피 인사혁 신청이니까 이 문제하고는 다르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중요한데 아직 나오지 않은 영역에 조금 더 관심을 두시고요. 그리고 출제 비중을 고려해서 행정학부터 그다음에 이제 교육심리학 그리고 교육평가, 교육사회학 이렇게 반드시 출제되는 영역부터 우선적으로 여러분이 학습하시면 이제 여러분이 목표로 하는 지방직은 무난히 합격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여러분 실전 모의고사 문제풀이 때 만나 뵙고요. 그 다음에 지방직 문제풀이는 이제 시험이 끝나고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